반갑습니다. 평화철도 집행위원장 정성이라고 합니다. 정의당 성동 광진 당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한반도 평화번영 통일에 관한 이 전망과 과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불발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실망 많이 하셨죠? 기대도 컸는데 그러나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겠습니까? 끝까지 말썽을 일으키려고 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의 힘, 국민의 힘, 우리 민족의 힘으로 뚫고 나가겠다 하는 이런 자주적인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세를 종합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읽고 실천적인 이런 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서민들의 일자리를 안정화시켜주고 임금을 적정하게 주고 소득을 가계소득을 보장해서 그걸 물건을 사게 해서 경제를 일으키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려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대우조선 같은 이런 합병 과정에서 또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이 실업자가 많이 생겨서도 안 되고 이런 노동 존중 사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고용의 90%를 차지하는 중소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지불 능력을 키워주지 않고서는 한계에 봉착하더라는 거죠. 근데 중소 영세기업의 지불 능력을 키우고 그들이 고용과 임금을 안정시키도록 하자면은 결국은 이 재벌 외자, 우리 경제를 틀어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고 또 토지 공개념 이런 걸 도입해가지고 임대료를 낮춰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지불 능력을 계속 키울 수가 없잖아요. 한계에 봉착하는 거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 대개혁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촛불 항쟁의 준엄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굽니까? 재벌입니다. 강력한 숨어있는 외국 자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보타지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 삼성 이재용이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그 당시 부총리였던 김동현 부총리가 쫓아가가지고 악수하면서 신규 채용 늘려달라고 투자 좀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뭐 빌었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국 타협을 했습니다. 경제 대개혁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노동 존중 사안을 온전히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 대개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해야만이 과단성 있게 경제 대개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 조건입니다. 우리 경제는 대외 의존, 재벌 외자 중심,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입니다. 미국과 재벌한테 잘못 보이면 한순간에 가는 수가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 대개혁을 하려면 칼을 대자면은 저항이 올 거 아니에요. 그걸 밀어붙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보타지를 해서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 거예요. 그럴 때 대체 효과를, 대체 수단을 강구해서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노동자 서민이 먼저 생존권을 위협받습니다. 그게 바로 평화 번영입니다. 남북 경협에 기초한 북방경제 개척이라는 이런 후방 경제를 튼튼히 해놓으면은 거기에서 에너지도 그리고 시장도 기술도 그리고 자본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경제 대개혁을 해야 되고 경제 대개혁 하자면은 든든한 평화 번영의 터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에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5살 때부터 노동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노동운동을 했거든요.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두 글자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노동하고 통일. 이 두 글자를 위해서 끝까지 살려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노동 존중이 잘 안 되더란 말이에요. 결국은 통일하고 연관이 돼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현장에 교육 다니면서 그럽니다. 단위사업장 안에서 임단협에 매몰되지 말자. 경제 대개혁과 평화번영을 위해서 실천하자. 이렇게 호소하고 다닙니다. 보세요. 우리 경제가 내수가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얼마나 적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88%입니다. 내수. 우리는 61%밖에 안 되죠. 자본 구성은 재벌이 경제력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5대 재벌이 10년 동안에 39.3%를 차지합니다. 거기다가 재벌은 온갖 특혜를 연구개발 지원, 법인세 인하, 세금 감면, 공공조달, 정책자금, 고환율 유지, 심지어 산업 전기료 인하까지 막대한 특혜를 통해서 줬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고용의 90%를 차지하는 영세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고 상생을 해야 되는데 자기 위기가 오면은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그럼 영세기업은 다시 자기 살려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듭니다. 임금을 깎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사회는 결국 10대 90의 사회로 빈부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외자가 우리 사회를, 우리 경제를 어떻게 틀어주고 있는가. 주요 기관산업, 대기업은 다 외자 지분이 40%, 50%입니다. 포스코 보세요. 57.6%입니다. 제철이 기관산업입니다. 철을 만드는 데니까. 은행 보십시오. 은행이 중요한 것은 일반 제조업하고 또 다릅니다. 제조업은 한 기업, 한 산업이지만 은행은 전 산업, 전 기업에 돈이 들어갑니다. 은행을 딱 틀어주고 있다는 것은 그 사회의 경제를 틀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1은행은 100%입니다. 시티은행 100%, 하나은행 73%, 신한은행 69%, 오직 우리은행만 27%입니다. 글자 그대로 우리은행만. 개성공단에도 우리은행 지점만 들어갔습니다. 문 닫히기 전에. 국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우리는 재벌만 죽일 놈 살릴 놈 하잖아요. 그 배후에 더 큰 놈은 제국주의 독점 자본이 외국 자본 형태로, 금융 자본 형태로 들어와 있는 그 실체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자, 우리나라 돈은 또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해외 진출이지 국내 제조업체 공동화 현상 때문에 심각한 고용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우리 돈은 빠져나가고 제조업 가동률을 보십시오. 갈수록 떨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대탈출이라고 할 정도로 보십시오. 중소기업이 2017년에서 1년 동안에 무려 30.7%나 투자액 대비로 31%가 늘어났습니다. 중소기업이 고용의 90%를 차지합니다. 해외 진출이 31%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허드렛 일이지만 비정규직이라도 일자리 찾아서 헤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동화의 결정적인 이유죠. 특히 제조업이 1년 만에 보십시오. 2017년에서 2018년 특히 이때 투자액 대비로 해서 92.7%가 늘어났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중국이 이제 조화사회를 부르짖으면서 고도경제성장 과정에서 불균형이 생겼어요. 빈부격차가 좀 생겼습니다. 그 조화사회를 기치를 내걸면서 임금을 높이라고 중공당에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갔다가 임금 부담 때문에 다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로 갑니다. 얼마나 많이 갔느냐 보세요. 개성공단에 가야 될 업체가 의류, 섬유가 제일 많습니다. 454개, 2014년입니다. 지금 훨씬 더 많아졌겠죠. 그리고 노동집약적 저임금을 노리고 들어가는 전자부품 94개입니다. 만일에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에 갔던 중소기업이
개성공단에 들어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쪽의 고용 창출에 이바지하고 그 다음에 남쪽 진출한, 개성공단에 진출한 남쪽 기업에 납품하는 업체까지 해서 직간접적인 고용 유발 효과를 굉장히 가져올 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휴전선이 가로막고 미국의 대북 제재로 인해서 그것도 오이사 조치해서 남북 경협을 차단하고 개성공단마저 박근혜가 쳐닫으면서 결국 이런 현상을 가져왔다는 데 대해서 우리 정의당 이 다운통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가 좀 나야 되는데 정상입니다. 보세요. 더 심각한 것은 2018년도 중소기업 해외 진출 의견 조사를 했어요. 정경련 중소기업 센터에서 85%가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지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더 늘어날 조짐이라는 거예요. 주로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내 경쟁이 격화됐다. 경쟁 격화가 뭡니까? 재벌과 외자가 중소기업에 불공정 거래를 하고 시장과 기술, 중소기업끼리 대가리 터지도록 싸우는 경쟁 격화로 인해서 물건 팔아먹기도 어렵기 때문에 해외 진출하는 겁니다. 거기다 가격 경쟁력이 없어. 두 번째로는 가격, 품질 경쟁력을 답하고 있습니다. 기술도 사실은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기술 무역 수지로 우리가 표현되는 기술 능력, 기초 원천 기술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꽤 기술력이 높아졌다고 하지만은 주로 이 보세요. 미국, 일본의 기초 원천 기술을 사용료 로열티를 주고 사오고 있습니다. 일본 보세요. 독일 보세요. 스웨덴 등등 다른 나라들. 거기다가 에너지, 대외 의존은 결정적입니다. 석유가 중동에서 82%인데 중동의 주로 친미 국가에서 많이 수입을 합니다. 우리는. 반미 국가라든가 자주성이 있는 나라에서는 친미 국가보다 미국을 등에 업고 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남북 경협이 시작되고 국방경제까지 연결이 되어서 시베리아 천연가스가 오고 송유관이 연결되고 이러면은 이 에너지 대체 효과가 크겠죠? 자, 세계 경제는 지금 전체 평균 3.5%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중국, 인도가 아직은 고성장이기 때문에 평균 내니까 이렇지 주로 서유럽 보세요. 2%, 1% 됩니다. 장기적인 경제위기, 침체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한국 경제는 2.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투자하고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에서 고용이 창출되는데 어렵겠죠? 자, 그래서 우리 촛불 항쟁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대외 의존적이고 재벌 중심의 수출 주도형 이 경제 구조에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결국은 재벌하고 타협하게 되고 노동자의 양보를 요구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정책 방향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촛불 민심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큽니다. 의지는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 대개혁을 하려면은 지지율 70%일 때 단칼에 해야 됩니다. 지금 국정 지지도 몇 프로로 떨어졌습니까? 45%, 48%로 떨어졌습니다. 집권 여당 민주당은 지지율이 40% 밑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재벌 외자를 칼을 대면서 경제 대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애초에 내걸었던 공약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공공시설 민간 위탁을 또 하려고 그러고 보건의료는 원격 진료를 하려고 그러고 직무급제, 공공기관의 보수체계, 임금체계를 바꿈으로써 부담을 줄이려고 하고 이런 이제 광주형 일자리도 그렇습니다. 연봉 3,800짜리 좋다 이겁니다. 일자리 늘리는 거 좋다 이겁니다. 문제는
작년 말 기준으로 경차 생산이 한 10만 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14만 대 만들어서 10만 대밖에 안 팔려요. 경차가. 근데 광주에 10만 대 더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24만 대잖아요. 그럼 광주께 팔리면은 기존 경차업체가 망하는 거고, 광주께 안 팔고 기존 망하면 광주가 망하는 겁니다. 팔리면 다행입니다. 팔리면은 막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노동자들이 일정한 기간 임금을 동결하고 생활비 일부를 광주시에서 보충해주는 방식으로 대타협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임금과 근로조건을 동결을 하고 영원히 갈 수 있습니까? 또 노동자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그래서 독일에서 폭스바겐이 이런 광주형 일자리 같은 걸 했다가 중단했습니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만 하겠습니까? 대구형 일자리, 부산형 일자리 도시에서 하겠다 그러면은 보수적인 동네에 달려느라고 그것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남북경협에 기초한 북방경제가 개척되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숨통이 조금 트일 수가 있습니다. 왜? 유라시아 대륙에 40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물류비가 배로 가는 것보다 3분의 1로, 속도도 3분의 1, 가격도 3분의 1입니다. 그것이 가격에 다 반영이 돼요. 조금 더 잘 팔리겠죠? 세계 경제가 아무리 침체 상태라 하더라도. 자, 그래서 평화 번영을 가로막는 미국의 대북 제재는 대남 제재입니다. 그게 어떻게 대북 제재입니까? 대남 제재입니다. 결국은. 자, 그래서 지금 노사관계나 노동정책도 굉장히 꼬이고 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 이름 좋잖아요. 사회적 합의하면 좋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재벌하고 타협하고 노동자의 양보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그렇게 또 할 수밖에 없는 구조와 어떤 그 정책 의지라 그럴까? 취약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몰려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만 불참한 게 아니라 비정규직 대표, 여성 대표, 청년 대표가 다 전체 회의에 안 갔어요. 그래서 무산됐죠. 무산되면 다시 논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사회적 대화하자면. 바로 국회로 갔습니다. 탄력 근로제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결정 방식을 이원화시키는 이 내용이 두 개 다 국회로 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탄력 근로제는 그렇습니다. 정규직 조직된 대기업 공기업에 있는 노동자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5인 미만, 10인 미만, 그야말로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단위를 6개월로 하면은 6개월 안에 탄력적으로 일 많을 때 잔업수당 안 주고 시키고 일 없을 때는 적게 일하는 대신에 임금 안 줘도 되는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기계입니까? 더군다나 세계 장시간 노동 3등입니다. 우리가. 자, 그런데 또 하나 아이로 핵심, 이건 또 이제 노동자 쪽에서 유리한 겁니다. 아이로에서, 국제노동기구에서 지금 30년 전부터 일관 때 계속 얘기하는 것이 온전한 노동상권의 보장입니다. 그랬는데 이거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OECD 나라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 다 했습니다. 한국만 계속 매년 넘겨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랬더니 사용자 쪽에서 정경련에서 경총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자, 파업을 할 때 대체걸로 써버리면 파업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파업권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상권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헌법을 위반하려고 하는 이 재벌 집단을 용인해야 된다는 게 촛불 민심이었습니까? 그래서 이 또 후퇴시키려고 하는데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 정부 여당은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요. 재벌하고 설득을 해야 또 신규 투자도 해줄 텐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각을 세우면 또 사보타지 할까 봐 걱정도 되고. 물 한 잔 주십시오.
최저임금도 그렇습니다. 최저임금도 어렵고, 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국의 이 경제 대개혁 없이 과연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겠나? 결국 경제 대개혁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재벌과 외자한테 주는 이 특혜나 불공정 거래, 이걸 좀 타파를 하고, 그리고 공적 자금 들어가 있는 대기업 있잖아요. 지금 대우조선에 산업은행 돈이 막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대우조선을 살렸습니다. 살려놓으니까 현대중공업하고 합병을 하는 거예요. 또 재벌한테 가는 겁니다. 또 재벌이 위기가 오면은 먼저 또 대규모적인 구조조정을 하면은 또 돈을 퍼부가 또 살려고, 살려가지고 재벌한테 주고, 이런 악순환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한국 GM도 그렇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세계 유수한 자동차 업체가 세계 각국에 공장이 있는데 취약한 것은 문 닫아보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럼 3년 정도 기다려줄 테니까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라. 이렇게 지난번에 또 산업은행이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안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3년, 그것도 3년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쓰고 있습니까? 아메리카 퍼스트라 그래가지고 세계에 가 있는 제조업체를 국내로 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인 노동자들한테 지지표를 얻어가지고 재선하고 싶은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제너럴 모터스도 GM도 좀 취약한 부분은 추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GM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간접적인 하청업체까지 하면 30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GM이나 대우조선은 공기업화해야 된다. 공기업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민간기업하고 경쟁에서도 우수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남는 돈은 국민 복지로 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공기업하자 그럼 사회주의 하자는 거냐? 아닙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훌륭한 공기업화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거지. 이데올로기 공시에 맞을까 봐. 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후방기질에 해당하는 남북경협에 기초한 북방경제 개척 없이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해외라는 말 많이 쓰죠. 해외 갔다. 휴전선 뚫리면은 우리는 국외 갔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국외 갔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지. 휴전선 가로막고 있고 삼면이 바다니까 항상 외국 가면 해외 갔다. 우리 인식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여기에서 최대의 밥이 있고 일자리가 있다. 그리고 재정 확장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 경제 역량을 늘리고 4차 산업의 성과가요. 극소수한테 가면은 그거는 독재 국가로 회귀할 수도 있어요. 정보화 시대에 파쇼가 재등장하기 어렵다고 보통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부와 재벌이 결탁해서 4차 산업 관련한 모든 정보를 틀어지고 있고 국민을 우민화시킨다고 해보십시오.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의 재분배를 잘해야 된다. 4차 산업의 성과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땅, 이거. 그렇다고 해서 사적 소유를 철폐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땅은 국가 겁니다. 국민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함부로 갖고 노는 게 아니에요. 투기를 해가지고 장사 하려면 임대료를 한 달에 200만 원, 3만 원씩 내야 되고 그러니까 1년 만에 다 망하죠. 자, 그래서 결국은 한반도 정세, 평화 번영을 가져다주는 이 한반도 정세를 풀어헤쳐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정세는 전반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아직은 미국의 군사력을 못 따라간 나머지 정면으로 달라붙지는 않죠. 미국은 아시아 회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은 아시아 회귀 정책을 쓰는데 중미 간의 경쟁은 정대하지만 냉전적 대결은 피하는
이런 구도가 지금 전개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역 안정은 유지된다. 남중국해 문제도 있고 대만 그 양안 문제도 있고 우리 사드 문제도 있고 여러 쟁점 사안이 있지만 이걸 격화시켜 가지고는 중국의 국가 발전 전략도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트럼프의 미국 정책도 손상을 입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갈등을 격화시키지 않을 뿐이지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세계 권력이 교체 시기에 있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직은 안정이 유지된다. 이 과정에서 이 35세의 젊은 북쪽 지도자가 신년사를 통해서 대화와 경고를 동시에 날렸어요. 새로운 길을 하는 것도 얘기해가면서 작년 하반기에 조금 미국이 말을 안 듣고 북쪽이 선제적인 뭘 했으면 유해 발굴도 해, 그 다음에 미사일 실험도 중지하고 핵실험도 중지해 이러면 미국이 조금 뭘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비핵화를 조금 더 하면 미국이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하리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잘 안 해주니까 새로운 길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그게 이번 하노이에서 이제 드러났죠. 하노이에서 드러났습니다. 북쪽은 핵과 경제의 병진 노선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집중 노선으로 전략 노선을 수정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이걸 또 못 믿어 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기조는 바뀌었어요. 근데 요즘 풍문에는 그렇다 그러잖아요. 아, 우리가 뭘 잘못했나? 미국을 너무 만만하게 봤나? 이런 이제 북쪽의 고민도 있다고 뭐 들리는데, 그러나 어쨌든 전략 노선을 한번 수정하고 당에서 그리고 국가 대의 체계에서 이 결정한 사항을 뭐 한두 사람이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민이 깊고 하노이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입장 표명을 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자, 북쪽의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와 경고를 날리니까 정확하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잘 응답을 했습니다. 원래는 평화의 길을 더 가속 속도를 낼 것이다. 2차 북미회담하고 서울 답방하면은 이게 평화의 확관 또 전환이 될 것이다. 철도 도로 연결은 우리 경제 활로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은 우리 모두한테 이익이다. 북쪽이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재개는 환영한다. 대북 제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닌데, 문제는 한미동맹이라는 이 정치 군사적인 이 동맹과 아까 제가 설명한 대외 의존적인 이 우리 한국 경제 구조, 그리고 미리 알아서 기는 이 친미 사대주의 문화, 이런 것들로 인하여 포위당해가지고 뭘 제대로 치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외교부, 심지어 통일부까지 이 생중계되는데 이런 얘기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은 통일부 장관, 지금까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있잖아요. 하도 뭐가 되는 게 없어가지고 문 대통령이 불렀답니다. 대북 제재 있지만 이 틀 안에서라도 뭘 좀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대북 제재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또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차관을 또 불러가지고 통일 대북 제재를 조금 피해가면서 뭘 방법을 강구하면 해봐. 그랬더니 대북 제재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계속 그런 응답만 앵무새처럼 할 일이냐 이 말이죠. 통일부가. 요번에 이제 김현철 내정자가 사람 괜찮습니다. 관점도 좋고. 근데 그거를 막 못 죽여서 안달이잖아요. 지금 국회의원 청문회에서도 자유한국당 조중동 해가지고. 저는 사실 정치인이 통일부 장관을 했으면 했습니다. 속으로. 그래야 뭐 좀 내 질르고 무슨 하지. 이 학자들 해가지고는 약해가지고 제대로 하겠나. 관점은 좋지만은. 요번에도 보세요. 청와대 안보실장 바뀌었습니까? 외교부 장관 바꿨어요? 그 친미 라인은 그대로 두고 통일부 장관 학자로 하나 바꾼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질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잘하라고 우리가 격려도 해야 되고 견인도 해야 됩니다만은 그런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또 4차 북중 회담을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항상 미국이나 이렇게 협상하기 전에
중국을 먼저 만나서 북중 간의 동맹을 다져놓는데 이때도 서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명확합니다. 비핵화해야 된다. 한반도에 전쟁이나 난은 안 된다. 안정해야 된다. 대화로 풀어야 된다. 요 3원칙이 있습니다. 일관되게. 거기에 중국이 적절한 역할을 해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동시에 앞으로 잘해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길, 김정은 위원장이 경고 중에 하나인 새로운 길이 중에 북중 동맹을 강화하는 것도 포함되지 않았나. 결국 자체적인 자각력을 높이고 남북 공조를 강화하고 북중 동맹을 강화해서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정 트럼프 미국이 말을 안 들을 때 말이죠. 서로 타협해가지고 북미 관계 정상화하는 게 최고고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야? 다른 방법도 찾아보겠다고 북쪽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적 선언 내용을 다 담고 있고 14선은 민족규제 균형 발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동해 경의선 철도 연결하자고도 했고 민족 자주 그 다음에 휴전선 적대행위 중지하자 서해 평화수역 만들자 이런 거 다 이제 얘기한 선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사실 새로운 관계 수립하고 평화체제 구축하자고 포괄적으로 다 돼 있고 북은 안전 보장하고 미국은 북을 안전 보장하고 북은 한반도 비핵화하겠다고 다 약속을 했는데 이게 지금 주고받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평양선언은 판문점 선언을 구체화시킨 건데 아주 좋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미국 간의 북미 간의 줄당기기는 비핵화 문제와 평화체제 문제입니다. 북은 미국은 평화체제를 먼저 하라 그러고 미국은 비핵화 먼저 하라 그러다가 이 중간으로 절충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 세계적인 콘센서스가 된 겁니다. 합의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미국 국내 사정으로 인하여 미국 주도 세력이 누굽니까? 군사안보합체 아닙니까? 정치 세력이 공화당이든 민주당 불문하고 그들이 세계 도처에 분쟁을 일으키고 긴장을 높여서 무기를 팔아먹고 해온 그 과거의 그 질서를 바꾸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인지 미국이야말로 전략 수준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북이 핵무력을 완성해서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미 국민들도 굉장히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비핵화라는 것이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걸리는데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듯 많은 발언 속에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단계적인 목표로 수정한 거 아니었고 결국은 하노이에서 불발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이 굉장히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날 당일날 청문회를 만들어 놓고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압도적으로 유리한 합의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은 언론에도 묻히고 공격만 당할 수가 있으니까 트럼프로서는 그 부동산 투기업자잖아요. 배팅을 한 거예요. 그것도 정상회담 역사상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었던 실무 라인에서 합의서 초안까지 다 만들어 놓은 거를 완전히 새로운 안을 그랜드 딜이라는 안을 볼턴 손에 쥐어가지고 들이미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래 놓고는 폼페오가 몇 주 안에 평양 협상팀을 보내고 싶다.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날 볼턴이 전면적인 핵폐기 하지 않으면 제재를 강화한다. 이렇게 딴소리를 계속 이제 하는 거죠. 결국 하노이 협상 결렬은 대북 제재 문제, 범위, 그 다음에 비핵화의 범위, 이 두 가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북 제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엔 제재가 있고요. 유엔 제재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독자 제재가 있습니다.
미국 독자제재 중에서도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풀 수 있는 게 있고 의회 동의까지 얻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한국도 독자제재하고 있습니다. 오이사 조치가 그거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2016년도 3월 달에 우리가 2016년도 5월 달에 촛불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선거했죠? 이미 이때도 대북 제재를 오이사 조치보다 더 심한 거를 했습니다. 이게 다 이제 묻혀 있는 사실인데, 북한에 들렸다가 외국 선박이 북한에 들렸다가 180일 이내에 우리 항구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재 해제는 4단계가 있습니다. 우선 북쪽으로 하여금 무역, 투자 그 자체가 이제 허용을 하는 게 1단계. 그 다음에 IMF라든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해서 돈을 빌릴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2단계. 전략 물자 반출 해소 하는 3단계. 4단계는 뭐 완전히 푸는 단계인데, 이 단계에 맞게 사실은 한꺼번에 다 풀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요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유엔 제재 중에 5개만 풀어라. 근데 그 5개가 사실은 80%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또 해석해가지고 안 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계에 따라서 남북 경협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남쪽, 북쪽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을 하고 해야 됩니다. 사실은 대북 제재는 풀어야 됩니다. 풀만한 사유가 있습니다. 왜? 비핵화한다 그래가지고 북쪽이 핵 미사일을 실험할 때 그때에 채택된 유엔 대북 제재가 이제는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일부 풀자 그러면은 지금 중국, 러시아는 대환영이죠. 미국만 저러지 않으면은 금방 풀릴 일을. 근데 미국은 핵미사일 없습니까? 왜 미국에 대한 이 대미 제재는 없을까요? 유엔이 그런 점에서 민주적입니까? 문제입니다. 자, 그 대북 대화는 언제 시작될까요? 내년으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고 공방전 속에서 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안에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결국은 북쪽이 트럼프한테 신뢰가 상당히 떨어진 조건에서 어제 희한한 일이 있었죠. 개성공단에서 북쪽 인원이 철수를 딱 했다가 그것이 미국한테 시그널이 됐는지 추가 대규모 제재를 철회하겠다고 트럼프가 난리니까 또 트럼프 욕하느라고 막 온 천지, 그거 뭐 큰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추가 대규모 제재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건데 지금 진행되는 대북 제재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7번이나 중재 서달라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을 땡기거나 요번에 한 판에 3자 정상회담을 해버리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3자 정상회담. 3자 정상회담에서 남북 공조해서 미국 설득하면 참 좋겠죠? 기분으로. 자, 그리고 이 시진핑이 이제 3, 4월에 방북할 계획이 있다는 소문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변수가 되고, 오늘 언론은 북쪽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할 계획이 또 있대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국가 최고 지도자라면 미국이 말 안 듣고 러시아, 중국 관계를 강화시키고 남북 공조를 강화하고 죽으나 사나 자력갱생이다 해가지고 또 강조하고 이래가지고 헤쳐나가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여기 계시는 우리 정의당 당원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판단을 하겠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문재인 정부고 우리 국민입니다. 정녕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운전자 하고 싶어 하느냐, 미국 메시지 전달자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단호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운전자로는 사실 김대중 대통령 때 나온 말입니다.
운전자가 뭡니까? 지가 핸들을 잡는 거잖아요.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떻게 갈 것인지 구상을 딱 한 다음에 주변 번수에 대해서 양쪽을 설득하는 것이 운전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데 여러 가지 구조는 어렵습니다. 행정부 내에서도 말 안 듣고 복지부동하는 인간 많아요. 경제구조도 그렇고 군사적으로 한미동맹에 갇혀있는 이런 조건에서 라도 어떻게 할 겁니까? 뚫어내야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부가 혁신해야 된다. 개성에 말이죠. 역사 복원하느라고 많을 때 복원하기로 했는데 삽밖에 못 가져갔습니다. 포크레인을 못 가져가는 거예요. 물자 반입에 해당하고. 안보실 이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안 바뀌고 있고. 그리고 개성공단, 금강산 같은 경우가 제일 쉽다 그러지 않습니까? 금강산은 예를 들어서 100억이 우리가 벌면은 95억을 다시 남쪽으로 가져옵니다. 관광산업은 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커요. 큰 돈 안 들이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고. 왜 95억을 다시 가져오냐면은 그 매점이고 뭐 운영하는 사람이 다 남쪽 기업인입니다. 한 5억만 가져간 95억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금강산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벌기 캐시라고 이제 이 대규모 대량 현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다시 가져오니까 물자로 무슨 뭐 크게 뭐 반입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게 제일 먼저 풀어야 되고 개성공단도 풀어야 됩니다. 제재 이후에 개성공단이 진행이 됐잖아요. 2015년도에 닫았지 않습니까? 박근혜가. 누구 얘기 듣고? 최순실 얘기 듣고. 자, 그래서 또 산림협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남북 협력 사업을 개발해서 남북 공조를 강화시키는 것이 매우 지금 중요하고 운전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성동 광진도 시민 참여형 평화번영 통일 관련한 각종 모임을 만들어야 됩니다. 말이 됩니다. 설득력 있어요, 이제. 요번에 4월 27일 날 DMZ 평화 인간 띠기를 하는데 DMZ로 소풍 가자, 봄날에. 가슴이 설레인다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하고 결의대회를 했는데 이런 시민이 쉽게 동참할 수 있는 평화번영 통일운동을 해서 광범위하게 국민을 다시 한번 일으킬 때 문재인 정부가 힘을 내가지고 미국에도 할 말하고 북쪽에도 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하노이의 북중 정상회담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반성해야 돼요. 자, 북쪽 지금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북쪽은 나름대로 경제관리 방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동조합에 한 200명이 구성원이 있다고 하면 200명 중에 농땡이 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생산력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쪼갰어요. 20명 단위로. 이걸 분조라 그럽니다. A조, B조 집단적 경쟁을 시키니까 훨씬 높더라 이거야. 분조 20명이 더 쪼개서 그걸 포전 담당자라 그럽니다. 포전, 논두렁, 밭도가리. 그거를 이제 5명 내지 10명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하니까 훨씬 더 단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개인 경쟁을 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사상이 부각되기 때문에 그건 안 하지만 집단과 집단에는 언제든지 사회주의 경쟁을 해서 생산력을 높이는 이것이 경제관리 개선 방법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공장도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기업 독립생산제를 해서 자율성을 두고 공장과 공장 간에 경쟁을 붙여서 전반적으로.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경제가 나아지겠습니까? 과학기술도 해야 되고 시장이 있어야 되고 자본이 특히 있어야 되고 이걸 위해서는 대북제재가 풀려야 되죠. 그러나 90년대 중반에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던 그때 몇십만이 죽었다는 그때 다시 그게 재현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여자 문화는 많이 나아졌다는 얘기 들리죠? 휴대폰도 뭐 500만 대, 뭐 택시도 많고 진천기 우리 평양 자주 가시는 분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건 뭐 여전히 어렵겠죠. 그러나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다. 예전하고는 다르다. 북쪽이 일찌감치 외자 유치 정책을 폈습니다. 김일성 주석 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 지금 국무위원장 시기에 지금 가장 이제 5개 중앙특구와 22개 경제개발구 27개나 있어요.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개방을 해가지고 하고 싶어 하는데 외부에서 이제 못 들어오게끔 이렇게 막아놓으니까. 중국, 베트남, 북한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세요. 중앙계획을 축소했다는 것 뿐이지 계획경제를 완전히 청산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시장가격 위주로 하지 않고 가격도 결합시켜서 다양하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나라들은 소유권은 국가한테 있죠. 전인민적 소유라 그럽니다. 사용권, 우리로 말하면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은 양도할 수 있고, 이게 중국도 그렇게 하고 있죠. 독립재산제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북쪽은 좀 조심스럽겠죠. 아무래도 중국이나 베트남은 미국이 그렇게 목을 졸라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여차하면은 뭐 목을 졸라대고 해가지고 체제 위협도 있기 때문에 경제 개선 이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그래서 개혁 개방이라는 표현을 절대 쓰지 않아요. 개선, 개건, 경제 관리 개선 조치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북한의 경제 특구, 중앙 특구가 5개인데 신의주, 개성 뭐 이런 데입니다. 이거 일일이 다 오늘 시간상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낮은 선봉, 신의주, 황금평, 원산, 금강산, 개성 이렇게 이제 5구를 위주로 하고 22개의 경제개발구가 지방별로 쫙 있습니다. 남북 경협도 먼저 이런 개발구, 특구를 위주로 해서 그 효과를 다른 지방으로 확산되도록 하자는 취지겠죠. 지하자원이야말로 남쪽 경제를 살리는 첩경입니다. 지금 우리 지하자원 거의 90%를 비싼 달러를 주고 외국에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웬간한 거 다 묻혀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철이 세계 7위입니다. 무연탄이 4, 5위, 히토류라는 엄청난 값어치가 있다는 미래 첨단 산업, 배터리, 항공, 우주, LCD 이런 거 만드는데 히토류가 없으면 안 된다며요. 저는 잘 모르지만은 히토류 보유국이 중국이 1등, 북한이 2등입니다. 그만큼 많이 모였다. 아연, 마그네사이트 4미, 납 3개 4미, 흑연 4위. 아니, 복받은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통일만 된다면? 근데 이걸 서양하지 못하고 비싼 달러를 낭비해 가면서 외국에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협은 총체적으로 남북이 경제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상호 보완을 하고 대륙과 육로를 연결해주고, 내수가 통일되기 전이라도 내수가 8천만입니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하고 기반시설도 확대되고 자원 무엇보다도 자주화를 하면서 동북아 물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고 한반도 관광 인프라, 이거 보세요. 관광객 수가 금강산에 193만, 개성에 11만, 평양 2299명 갔는데 취업 유발 효과를 보십시오. 고용 유발 효과입니다. 10억 투자하니까 23명 고용 창출하는 거예요. 관광이 꽤 고용 창출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2008년도 박양자 사건 터져가지고 그때까지 계속 수직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뚝 끊어졌죠. GDP 대비해서 관광산업 비중을 보시죠. 각 나라. 다른 나라들은 엄청나게 GDP의 10% 넘게 차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저 꼴찌에서 4번째네. 그런데 우리가 복받은 나라예요. 통일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게만 할 수 있으면은
우리 민족 구성원만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찾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면적인 남북 경협의 효과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USB로 담아서 판문점에서 건네준 겁니다. 7가지만 뽑은 거예요. 170조 원의 부가가치가 난다고 나온 얘기입니다. 남쪽만, 북쪽은 뭐 더 많겠죠. 그 중에서도 개성공단 보세요. 제가 평화철도 집행위원장이라고 소개드렸습니다만은 이 남북 철도 끊어진 남북 종단철도는 4개 선이 있습니다. 서쪽에 경의선, 동쪽에 동해선이 있죠. 중간에 경원선, 금강산선이 있습니다. 경의선, 동해선은 철로가 다 깔려 있어요. 내일부터 그냥 운행하면 됩니다. 북쪽 구간의 속도가 좀 느릴 뿐이에요. 근데 경원선, 금강산선은 아예 침목이 잘려져 있습니다. 그 다 한 57km 구간입니다. 그 57km 구간의 반 정도를 우리 민간 모금으로 침목을 깔겠다는 것이 평화철도의 취지입니다. 정부 예산으로 반해라. 그래 우리 돈 남는 거 가지고 1인 1만 원 기증한 사람들 이름을 DMZ 평화박물관에 전자판에 영원히 새겨 넣겠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와서 우리 할아버지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이 올 때 우리 할아버지 뭐 했나? 딱 쳐보면은 돈 10,000원밖에 안 냈네? 침묵 기증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좋은 일이죠? 여러분도 동참하실 수 있죠? 네. 평화철도의 경제학.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중국 횡단철도, 몽골 횡단철도, 만주 횡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거쳐서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는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 물류비 절감. 배로 가는 것보다 속도도 3분의 1, 가격도 3분의 1입니다. 그게 수출 단가에 반영이 되겠죠? 거기다가 남북 정협 산업 재편하는 데에서도 이게 철도가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고 보통 철도를 깔면 그 주변에 가스관, 송유관, 이 전력망을 깔게 됩니다. 기관 시설 자체가. 거기에다가 운임 수입. 북쪽은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운임 수입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개척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 보이지 않는 사실상의 평화체제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종이 쪼가리가 영원한 평화를 보장할 것 같습니까? 힘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에 또 대결과 전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남과 북이 우리 결의가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 도처에 세계인들이 한반도에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평화를 기정사실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철도 도로가 연결되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돈으로 측량할 수 없는 효과. 신문명을 창조한다. 제가 작년에 만주 횡단열차를 타고 대륙열차를 타고 바이칼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저 나라를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보겠습니까? 장점을 보지 않겠어요? 그 장점을 융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민이 한류가 전 세계에 확산되어서 약간 DNA가 약간 조금 다르긴 해요. 우리 이 한국민들이 약간 막 가만히 못 있어. 부지런하고 연변을 가보나 저기 우스리스크 연해주로 가보나 교육열이 엄청나요. 과외를 막 7개를 시키더라고. 연변에 가니까. 교육, 사교육은 안 좋은 겁니다만 어쨌든 애들 가만히 놀리질 않아. 좀 놀려야 되는데 좀 자유롭게 교육을 많이 시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저 나라 저 도시 쭉 다니면서 융합을 하면은 신사조, 신문명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개성공단, 이거 정말 지금 2천만 평 부지를 조성해서 200만 평만 가동되고 있습니다. 문 닫기 전에 124개 업체가 들어갔어요. 124개 업체에 일하는 남쪽 노동자가 3,000명이었습니다. 그게 납품하는 업체 15만 명이었어요. 자, 그러면 애초에 약속했던 대로 10배로 확장시켜, 개성공단만. 그럼 1240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직접 간접적으로 고용 유발 효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고 왜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가겠어요? 디자인 기술이 좀 떨어진대요. 방글라데시나 인도네시아가. 말도 안 통하는 데다가. 임금은 싸. 말 통하지. 규율이 있지. 노무관리팀이 필요 없어 또. 그 안에 북쪽의 노동자 조직이 다 알아서 해요. 개성공단 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한번 수주가 막 쏟아진 거야. 도저히 우리 공장 자체적으로 해가지고는 납기를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북쪽에 직총이라고 있습니다. 직맹. 그 이제 공장 담당자한테 야, 좀 분산을 하자. 그러니까 아니 사장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해적이겠다. 해가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딱 그냥 납기를 맞춰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롯데백화점의 청바지입니다. 자, 그 돈을 벌겠어요? 안 벌겠어요? 그 사장님이 3년 만에 빌딩 올라갔다고 돈 번 사람 중에 그렇게 자랑을 안 하는데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자니 그런 자랑도 합디다만은 어쨌든 개성단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기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자료는 쭉 읽어보십시오. 개성공단의 경쟁력을 보십시오. 베트남 진출 기업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매출 총액이 대비를 쭉 해보시고 월등하게 당기순이익이 개성공단이 월등합니다. 영업이익을 보십시오. 57억, 베트남은 16억. 자, 기업 경쟁력입니다. 고용 창출 효과도 보십시오. 베트남하고 차이. 개성공단에는 투자금액 78억을 투자해가지고 당기순이익을 65억 냈습니다. 자, 베트남은 199억 투자해서 13억밖에 못 남겼어요. 그런데 중소기업만 계속 들어갈 겁니까? 북쪽은 대기업을 원해요, 이제. 임가공만이 아니라 이제 기술 수준이 높은 이런 품목도 원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지금 구미 공장이 휴대폰 만드는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이 베트남에 갔습니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가가지고 삼성 공장 견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언론에 났죠. 근데 뭐 합의 잘 됐으면 그것도 갔을지 모르지. 근데 그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이 현지 고용이 베트남 노동자 16만 명의 고용 창출을 하고 있고 GDP의 20%를 차지한다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통계를 보고는. 전체 수출액의 25% 차지합니다. 자, 그 공장이 북한에 들어갔다. 어떻게 되겠어요? 북쪽 노동자들 고용 엄청나게 창출하고 또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남쪽에 납품업체들의 고용을 늘리겠어요? 안 늘리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첨단 산업을 하는데 남쪽보다 북쪽이 더 유리하답니다. 토지 수용이 쉽대요. 여기는 막 뭘 개발하자면 데모하잖아요. 오래 걸리고 설득이 오래 걸리고. 저는 국가 소유니까 사적 소유가 아니니까 토지 수용도 쉽고 그 다음에 기초과학도 일정하게 있고 그러나 응용과학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남쪽보다. 그래서 얼마 전에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세종시 부시장하고 부산의 부지사, 부시장하고 3명이 북쪽으로 다녀왔어요. 합의를 뭘로 했냐면은 황해도의 스마트팜, 기계화된 최첨단 농장입니다. 비닐하우스를 딱 해서 햇볕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쪼이고 물은 자동적으로 컴퓨터가 알아서 물을 뿌려주고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쪽에 전농에 이건 반대합니다. 남쪽은 그거 해서는 또 안 돼요. 농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농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근데 북쪽은 간단하죠.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죠. 북쪽은 하겠다는 거고 여러 가지로 유리하답니다. 어쨌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시티 세종시가 모델입니다. 지금 세종시가 고도화된 정부화 시대의 도시 운행을 하기 위해서 세종시, 그래서 세종시 부지사가 북으로 갔다 온 거예요. 북쪽은 스마트 시티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쪽이 못 산다고 우습게 보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또 앞질러 가버릴 수도 있어요. 대북제재 해소되면 고도 경제 성장도 하고 첨단 산업도 미래 산업도 앞질러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이건 뭐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한반도가 차지하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정말 평화 번영으로 급속도로 달릴 수가 있는 제반적인 조건은 다 갖추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지도자들의 의지도 있고 오직 하나, 미국의 대북제재 이것만 해결하면은 답답해서 미치겠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또 하나, 이 과정에서 군축이 돼요. 지금 보세요. 무기 도입하는데 지금 34조 원을 처박는데 이걸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노인 30년 동안에 1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입니다. F-35 이거 하는데 거기다가 주한미군 주둔비 이걸 지금 올려달라고 난리 뽀거지를 치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한테만 그러지는 않습니다. 독일한테도 그러고 일본한테도 그러지만 그러나 비중을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는 무상으로 토지를 수용해 주거든요. 다 결합시키면 우리가 거의 80%를 현재 부담하고 있답니다. 근데 100% 하라는 거야. 그럴 바에야 차라리 가져가란 말이지. 그러고 주한미군을 주둔한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동안에 대북 억지력으로서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북이 남침하는 걸 막는 데 썼단 말이야. 근데 북이 남침합니까? 이거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있고서는 지금 사드가 보여주듯이 우리 원불교가 앞장서 투쟁하고 있는 이 성주의 사드 문제만 하더라도 거기 주둔하는 게 뭡니까? 그걸 가지고 북쪽에서 미사일을 맞추기를 합니까? 못 맞추면서 결국은 중국을 들여다보는 X밴드 레이더를 2000km 반경을 가는데 백두산 뒤에 중국 미사일 기지가 있다는 거야. 그거 들여다보려고. 나쁜 놈들이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이것이 다 국민 복지로 돌아가는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통일도 우리가 요새 젊은 애들하고 한테 통일 그러면 흡수 통일인 줄 알아요. 동서독 이것만 통일인 줄 알아. 그래서 서독처럼 우리가 부담을 안게 된다는 거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6.15 2항에 나오는 남쪽의 연합제와 북쪽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통일하자는 연방연합제로 통일하자고 이미 합의를 했어. 정상들은. 통일 비용이 제로입니다. 제로. 무슨 통일 비용이 들어. 유무상통. 철도 좀 깔아주고 지하자원 가져오면 됩니다. 통관료 까면 돼요. 돈 들 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20년부터 시작을 해서 통일 1단계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10년 후에는 1인당 GDP가 5만 4천 달러입니다. 지금 3만 달러예요. 3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 곱하기 4인 가지고 하면 1억 2천입니다. 여기 1억 2천 한 집에 연봉 1억 2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박지영 위원장 1억 2천씩 받았나 모르겠네. 가장 월급에 다 의존하는 우리 구조에서. 그런데 지금도 골고루 나눠 가지기만 하면은 1억 2천 생활한단 말이에요. 쉽게 단순화시켜서. 그런데 통일하면은 5만 달러. 자, 5만 달러면은 5천만 원, 5,400. 5천만 원 잡읍시다. 5, 4, 20. 1년에 2억. 한 달에 한 2천만 원씩 쓸 수 있네. 내수 구매력 엄청 활성화시키고 소득주도 경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골드만삭스라는 세계적인 이 투기자본, 투자자본이 분석한 겁니다.
통일 후에 10년 안에 10년간 북쪽은 7%씩 뛰고 2050년 쭉 가면은 GDP가 6조 5천억, 1인당은 8만 달러에 육박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간에서는 진보 개혁적인 세력 일부조차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동운동 일부도 그렇습니다. 남북 경협 얘기를 하면은 이 자본가들한테만 이득이다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고용 유발 효과, 임금을 높여줄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남북 경협부터 긴장 완화를 하면은 노동운동 발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겠죠? 노자는 빨자다. 제가 80년대 중반부터 노동 현장 활동해서 오늘날까지 이제 노동운동하고 있는데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민주화가 많이 된 셈이에요. 노자는 빨자였습니다. 임단연만 해도, 파업만 해도 저 빨갱이 새끼들 경찰서 끌려가서 10시간을 두드려 맞았습니다. 요즘은 뭐 그러지는 않지만 어쨌든 국가보안법 문화 이것이 팽배하게 아직 깔려있고 토요일 일요일 날 저 광화문에 가보세요. 그 문화를 철수까지 고수하려는 세력들이 벌떼같이 나섰습니다. 내년 저 4월 달에 총선을 겨냥해가지고 다시 한번 잃었던 지위를 탈환해 보려고. 우리 사회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분단 70년이라는 것이.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가 있고 또 남쪽 자본이 북쪽 노동자 착취 수탈한다? 북쪽이 그렇게 착취 수탈하도록 놔두겠어요? 그럼 북쪽에 맡기고. 그럼 그렇게 하기 싫다면은 민간 재벌 이걸 공기업화하면 됩니다. 남쪽에서. 공기업이 대북 진출하면 돼요. 그럼 남쪽 좋고 북쪽 좋은 겁니다. 그런데 공기업 한다 그러면 수구 세력들은 뭐라 그럽니까? 사회주의 하자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도 사회주의자로 모는 판이니. 자, 그래서 평화번영, 사회개혁의 핵심인 경제개혁, 노동존중은 선순환 상승작용을 한다. 그리고 우리 진보정당, 정의당은 골고루 잘 사는 나라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번영의 사회개혁에 앞장서야 된다. 정치아카데미, 정의당, 지구당 중에서 정치아카데미 한 사례를 제가 머리 나빠서 못 들었는지 이번에 정말 중요한 거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제 부탁입니다. 제 부탁인데 득표 열심히 조직해야 됩니다. 정책 제도 개선도 해야 됩니다. 국회 안에 상임위 활동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이 통일과 변혁을 위한 당원으로까지 발전이 돼야 된다. 우리가 당비 한 달에 10,000원씩 내는 것으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보정당은 무릇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뭐 민주당보다 조금 낮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겠습니까? 확실히 좀 낮게. 확실히 작게 하면 표도 됩니다. 요즘은. 정의당 지금 지지율이 10% 정도 갑니까? 10%? 어제 창원에서 단일화됐습니다. 잘했습니다. 자유한국당한테 받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압도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누구 자리라고 하기 이전에 우선 그 지역이 어떤 땅입니까? 요즘에 지난 작년 6월달 지방선거 때 하고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마음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진보정당이, 민주당도 아니고 진보정당이 지켰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미조직 영세주의 노동자들 우리 진보정당이 늘 지원연대해가지고 당원으로도 가입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를 바꾸는데 주체로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고 지역민들의 요구도 대변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또 대중성 있는 이 평화번영 통일 관련한 사업, 선도적이고 소수가 할 수 있는 선도적인 투쟁을 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아주 대중적인
DMZ 평화익기라든지 평화철도 1인 1만원 침묵익기 운동, 열차 평화기행이라든지 이런 대중적인 사안을 만들어 가지고 당원들과 함께 하면은 표도 되고 조직력도 강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많이 길어졌죠? 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가 좀 약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네. 고맙습니다. 실은 중국을 자주 가세요. 내일도 실은 중국 출장이 있는데 오늘 강의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고 있는데요. 평화철도도 하시지만 또 여러 통일운동이나 관련된 활동 많이 하시니까 궁금한 점 지금 집중적으로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편하게 손들고 궁금하신 점 강사님께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기다리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너무 남북한 문제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핑크빛이다. 낙관적으로만. 예. 그래서 좀 선생님께서 그래도 조금 좀 낙관적이지 않은 부분은 없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예. 미국이 대북 제재를 계속하고 그러면은 이제 대결 국면으로 가면은 제일 어려운 사람이 이제 문재인 정부 간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걱정해요. 예를 들어 지금 지지율을 뒷받침한 것이 남북 관계잖아요. 그까지 무너지면은 수구 세력은 그거 봐라 이러면서 난도질을 해대기 시작하겠죠. 경제에서 점수 딸 일이 없습니다. 노동자 서민의 생계 뒷받침 이것도 경제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아주 비관적으로 보면은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일당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2년 후에는 대통령 선거예요. 그때까지 많이 안 풀리면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굉장히 좀 긴장을 해야 된다. 우리 촛불이. 이제 정부에 쳐다봐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북미, 트럼프나 김정은 위원장 얼굴 쳐다봐서도 안 되고, 오직 우리 힘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요, 230만씩 모여가지고 정권을 바꾼 사람들이잖아요. 촛불 국민이잖아요. 세계를 놀라운 국민들이거든. 자, 한반도가 절호의 기회에서 이렇게 미국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라는 건 우리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4월 27일 날도 50만 명, 42만 7천 명 DMZ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가을 소풍 한 번 더 하자. 봄 소풍은 DMZ로 갔지만은 가을 소풍은 남북 종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집 앞에 국도에 나와서 손 붙잡으면 됩니다. 그럼 북쪽한테도 요청을 해가지고 북쪽 백두산에서 쭉 DMZ까지 국도 손 붙잡으라. 이런 세계적인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세계 여론을 움직여야 됩니다. 미국 국민을 설득해야 돼요. 문재인이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자, 이제 걱정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뭐 남북 정협의 효과니 뭐 남북 철도의 효과, 개성공단의 효과 쭉 얘기하니까 저게 뭐 다 제대로 되겠나 이렇게 싶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이 예를 들어 제2개성공단을 만들고자 경합부터 했는 데가 연천하고 포천입니다. 거기 제2개성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북쪽 노동자 출퇴근하고 거기에 우리 납품한다는 건데 그 제2개성공단에 자동차 부품업체가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 수도권에 영호남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용 문제.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 업종이라는 부품업종이라 이거는 북쪽에 줄 일이 아니지. 지금 의료 봉제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북쪽도 산업을 고도하기 때문에 따져봐야 돼 이제. 어떤 업종, 남쪽이 하고 북쪽이 하고 산업 재편이 돼야 됩니다.
그런 거에서 실수를 하면은 과도기적으로 고용 문제를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업은 돈을 벌어. 이제 그런 것들은 세심하게 헤쳐나가야 될 문제지 비관적인 문제는 아니고. 자, 그러나 아무리 비관적이라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북쪽에서 핵미사일을 실험을 해가지고 미국 대화의 문을 확 닫아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최선희 부상이 얘기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에 공식 입장 발표할 거라고. 그럼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입장 내용이 뭐로 구성될 것 같습니까? 대화의 여지를 남기면서 경고에 신년사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담겠죠. 그리고 트럼프가 눈치가 좀 빠른 건지 제재를 적당히 좀 해결해 주면은 언제든지 다시 정상회담 되겠죠. 그래서 하반기에 정상회담이 된다는 진단이 조금 우세합니다. 물 건너 갔다. 되겠나 안 되겠다. 새로운 길로 간다 북쪽도. 이런 얘기를 하는 쪽도 있고. 그래서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위성.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인공위성은 그 어느 세계 각국도 우주의 평화로운 개발은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공위성 쏘았을 뿐이다. 이렇게 압박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회적으로. 핵실험은 안 할 것 같고. 자, 그래서 새로운 길이라는 거, 이것이 무슨 북쪽이 왜냐하면 특히 중국하고 러시아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러시아는 지금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북쪽이 미국하고 지나치게 대립각을 세워버리면 중국, 러시아가 운신회복이 적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세련되게 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은 젊은 지도자가 잘하는 것 같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가 되나?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성공단에 왔다 갔다 하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정보가 맞는지 뉴스에 하도 안 나와가지고 사소한 질문하고 그것과 덧붙여서 제 생각이 맞는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전에 개성공단 진행을 할 때 한때 급여 인상해달라고 30% 인상을 해준다고 조중동에서 무슨 난리를 친 적이 있는데 실제 그거를 들여다보면은 30%를 인상을 했지만 인상을 해도 그 월급이 10만 원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그게 맞아요? 맞죠. 아, 60달러로 시작했습니다. 100달러로 남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아무리 사도. 근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50달러부터 시작합시다. 이러는 바람에 더 주고 싶어도 50달러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60달러 주고 있는데 30% 인상하면 36, 18, 60에다가 30, 78달러잖아요. 70달러는 10만 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분 통해서 들은 얘기가, 조중동에서 30% 이상 인상했다고 막 떠들어대니까 그 30% 인상은 맞는데 잔업하고 특근을 해서 10만 원 간신히 넘는다고. 근데 그것도 안 주면서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냐고. 우리 하루 노가다 인건비밖에 안 되는데 이건 조중동이 너무 심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도 듣고 또 얼마 전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작가 김진명 교수가 얘기한 게 개성공단 같은 것들을 공단을 특화시켜서 한국과 북한과 미국이 서로 좋은 점들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취하면은 이거는 한방에 통일이 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뭐냐면은 한국은 기술이 들어가고 북한은 인력을 10만 원짜리 급여를 제공을 하고 미국한테는 당근으로 주는 게 너희들한테 원재료를 구매해서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서 수출해서 팔겠다 아니면 내수해서 쓰겠다 이렇게 비율 같은 쿼터제를 쓰면은 개성공단이 그 작은 도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넓어서 계속 올라가고 퍼지면 자유항래까지 가능한, 한국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들어가서 또 물건을 많이 만드는 거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통일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성공단은 경제 연방 통일이 됐습니다. 이미 됐고, 미국 변수도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죠. 북쪽이 그걸 하고 싶어도 지금 북미 관계 정상화가 안 됐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미국 자본이 못 들어오는 것이지, 앞으로 경제 특구 개발구에 얼마든지 남북, 미국, 중국, 러시아, 서방 자본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죠. 단 뻑하면 얘기하는 게 북한의 저임 노동력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그것이 계속될 것 같습니까? 계속돼야 또 바람직합니까? 월급 올려야죠. 올리고도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남북 경협만 뚫리면은 얼마든지 시장도 다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북 제재 많은 거 풀어달라고 하지 말고 개성공단 하나만 풀어도 그럼요. 큰 효과를 보지 효과가 있죠. 않겠냐는 거죠. 그리고 개성공단이 잘 가동돼 버리고 남북 긴장 완화가 되고 이러면은 이제 또 유엔을 설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잘 돌아가는데 북한이 핵실험 했냐? 미사일 실험했어? 그리고 비핵화 단계적으로 하고 있지 않냐? 요번에도 그래요. 영변은 해커 박사라고 들어봤죠? 핵 물리학자. 영변이 북한의 핵의 80%다. 영변을 닫겠다고 하는데 미국이 왜 저러냐? 라고 했다는 겁니다. 요번에 플러스 알파 해버렸잖아요. 플러스 알파 해버리면 그것도 어디에 있는 줄도 몰라요. 어디 있는 건지를 사찰을 하겠다 그러면 그게 특별 사찰이 됩니다. 사찰에는 일반 사찰과 특별 사찰이 있는데, 일반 사찰은 정해진 지역, 정해진 시간에 가보는 거고, 특별 사찰은 막 뒤져보는 거예요. 그 어떤 주권 국가가 이 특별 사찰을 받아들인 적은 없습니다. 북쪽은 당연히 안 받아들일 거고. 그럼 긴장이 격화되겠죠? 함부로 플러스 알파라고 막 욕 갖다 대자 하는 거는 대화하지 말자는 얘기나 다름없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죠? 수고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 북중 접경지대를 많이, 방송 중이라. 네, 지금 북중 접경지대를 많이 이렇게 탐방 기행을 많이 하시는 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안한 게,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을 출발해서 단독으로 해서 이렇게 중국 관통에서 하노이까지 갔잖아요. 이 노선을 한번 우리가 이제 평양은 못 가니까 단독부터 하노이까지 이걸 한번 이렇게 좀 기행 노선을 한번 복원해 보면 어떻겠냐,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제안해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북중 접경지대 많이 다녀보셨는데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짚어보셨고, 좀 그런 거 좀 잠깐 소개 좀 해주시면. 예. 네, 제가 동지들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출신입니다. 진보대 통합추진위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든 게 통합진보당입니다. 통합진보당 그 사달이 나서 깨졌잖아요. 우리 탈당해버렸습니다. 아직도 무소속입니다. 정의당도 민중당도 자꾸 들어오라 그러는데 안 들어가고 다 뭉치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란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느 당에 있어서는 굉장히 바쁘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럼 이런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이 백두산 역사평화기행을 하게 된 거예요.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50여 회나 갔다 왔습니다. 중국 대련에서 백두산까지 연길,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톡을 해서 훈춘을 넘어서, 그 다음에 뭐 태양산, 조선의용군 이쪽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작년에 또 이제 바이칼, 열차 타고 바이칼까지 갔다 왔는데, 동지들도 한번 시간 될 때 꼭 한번 열차 평화기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감이 떠오릅니다. 영감에. 기가 막힙니다, 이게. 그 연해주나 이 만주 일대 땅이 엄청나고 초지가 있어요. 거기서 가끔씩 논이 보이면 그 우리 조상들이 한 거야, 논. 그래서 이 남북 이 휴전선만 뚫리면은
왔다 갔다 하면 바로 대륙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블라디보스토크하고에서 이르츠크까지 72시간이 걸립니다. 거기서 다시 모스크바까지가 72시간이 걸려요. 6박 한 7일, 7박 8일씩 걸립니다. 그런데 단둥에서 하노이까지 얼마 걸리냐면 38시간 정도 걸려요. 쉼없이 달리면은 먼 거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평화철도에서는 우선 DMZ까지 열차 기행을 하고 여행 연습이다. 그다음에 뚫리면은 경의선 타고 단동 거쳐서 심양, 그 다음에 북경 가고 이쪽으로는 낮은 선봉으로 해서 브라디스토크 경원선 연결되면은 이 양쪽으로 가는데 물류 이동은 확실히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많이 다녀요. 차량이 한 100개씩 달고 다닙니다. 사람은 질러서 가니까 경원선 건너서 만주 횡단철도로 많이 가고 거기 가면은 이제 동북아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전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통 4박 5일, 5박 6일 코스도 있고 내일 아침에는 이제 항우노총 이 통일위원회에서 워크숍을 상해, 항주, 임정, 임시정부 사적지를 둘러보는 코스를 잡아가지고 거기 좀 안내하러 갔다 와야 되는데 어쨌든 현장 탐방 교육 이것이 교육 중에는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동료도 시간 될 때마다 현장을 많이 누비시고 그리고 평화철도에서는 강사 학교를 시작합니다. 4월 4일부터 DMZ 평화 교실, DMZ 평화 기행의 강사 교실. 그다음 5월 달에는 북중러 접경 백두산. 그다음에 6월 달에는 바이칼 대륙 열차 바이칼. 이거 나눠 가지고 우리 모두가 강사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일반 국민들, 일반 시민들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기행 많이 가십니다. 테마 기행 많이 가요. 그런데 기행에는 핵심이 해설입니다. 해설. 그리고 잘 먹고 잘 자야 되고 이건 기본이고 그래서 강사가 반을 차지합니다. 저는 정의당 당원이 평화기행에 전 당원이 강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지율이 20%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방송에 나가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 보시는